179페이지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들어가죠. 주택임대차에서는 보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임차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죠. 자,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 판단은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거기에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은 중요한 말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당의 그 주택이 공부상으로 주거용이냐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지 용도를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1번과 2번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2번하고 합쳐서 실지 용도를 가지고 따진다. 이게 핵심이죠. 미등기 주택이어도 무방합니다. 그죠? 미등기 주택. 그죠? 3번. 미등기 주택이어도 실지 용도는 주택으로 사용하니까요. 적용해야겠죠. 특별한 내용이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요. 4번. 그게 주택 임대차 계약의 4번. 여기에 임대차 계약은 실제로 주거용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임대차 계약이란 자체가 그죠? 그런데 가장 임대차 가장 주택 임대차의 경우는 이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채무자한테 너 돈을 내한테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 내가 우선 변제받아야겠는데 내 일반 돈 빌려준 채권을 그러니 너 주택에다가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우리 만들자 이렇게 약정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우선 변제받을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그 주택에 임차받을 의도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뭐예요? 바로 가장 주택 임대차 계약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민법 108조를 적용받게 된다. 그죠?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무효인 계약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게 바로 4번입니다. 의미가.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의 경우는 바로 실지 용도로서의 주거용이나 따져보는 거죠.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이랬죠. 이 말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자, 임차인은 다방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방에 대한 임대차 계약. 그런데 그 다방 안에 방 2개 거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우에 이 주 목적이 뭐예요? 다방에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방을 임대차 계약하는 것은.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실지 용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 자체가 실지 용도로 본다면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 목적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걸 우리는 겸용 건물이라고 그러죠. 겸용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 겸용의 주 목적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이것은 주택 임대차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죠. 주택 임대차가 적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 범위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다음 대항력이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 발생하려 그러면 임차권의 대항력. 여기는 바로 거기 있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면 되고 이때 주민등록이란 것은 대항력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이란 것은 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죠. 자, 이때 요 전입 신고 행위는 담당 행정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수리하면 되죠. 수리가 되면 신고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요. 중요 표시에다가 정리해 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번에 보시면 당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동시에 존속 요건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 발생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하기 위한 요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이거 알아두셔야겠죠. 따라서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는 그 상태로 존속하고 있어야 대항력도 존속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만약에 중간에 전출해버리면 존속 요건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항력이 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 1번에 있는 거네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속 요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대항력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날로부터 생기는 거죠. 즉 대항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예컨대 10월 16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10월 17일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래야 되겠죠?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번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 전대차한 경우요. 그것은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 전차인은 직접 점유자 되겠죠. 자, 이때 이 전대차 계약에 적법 전대차를 했으니까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죠. 이렇게 동의하에 이루어졌을 때 이때 임차인의 임차권의 대항력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임차인의 임차권의 대항력이 생기면 전차인도 그 범위 안에서 보호되는 거죠. 따라서 전차인의 대항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면 그 범위 안에서 전차인은 보호받을 뿐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문제는 이거겠죠. 이렇게 간접 점유를 적법 전대차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임차인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5번에 있죠. 바로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즉 이사 들어오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그때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갖추었을 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요. 갑이 병회사 소유 임대차, 임대 아파트 임차인인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그 임차인인 을이 병회사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후 근저당을 설정한 사안에서의 임차인 갑의 대항력이 났죠. 그러니까 병회사로부터 병회사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임대 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을이죠. 을이 임대받았습니다. 그러면 임차인. 그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갑이 전차인입니다. 이런 상태로 있다가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분양을 받았죠. 이제 임대차 후, 임대 후 분양받으니까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등기를 할 때 여기에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소유권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대금을 대출받은 금액을 이제 잔금으로 치렀죠. 치르면서 소유권 등기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는 같은 날에 등기를 했을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의 법무사님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이 이렇게 접수시키겠죠. 그러면 이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는 임대인의 지위가 되고 이 전찬이었던 갑이라는 사람은 임차인의 지위가 되죠. 그러면 임차인일 때는 이 사람의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례는 바로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었던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순간에 임대인이 되니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전찬이었던 당시에 이미 대항력 요건이 되는 주민등록도 다 갖춰놨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갑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요게 종전의 임차인이었던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자마자 요 전찬이었던 자가 임차인으로 바뀌니까 그때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자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입니다.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근저당보다 요 임차권이 대항력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근저당권자의 등기보다가 대항력이 먼저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자마자 여기는 대항력을 취득했다라고 해석하고 대항력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가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한 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항력이 먼저 되어 있으니 만약에 이 을의 당해 주택이 소유권이 경매가 되었다라고 할 때 여기 경락인 이 경락인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는 것이고 양수인이 되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종전의 갑 임차인은 자기의 대항력이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이게 양수받은 경락인은 임차인 갑에게 나가라 할 수 없죠. 동시에 여기에 있는 임차인은 갑은 여기에 있는 경락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까지도 요구할 수 있죠. 임대인이니까 그죠? 보증금 내놔라 할 수도 있다. 이래 되겠죠. 자, 요것을 지금 6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6번이 대단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꼭 알아두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7번 직권 말소한 경우 주민등록이 여기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했다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으로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체를 직권으로 말소했다는 거예요. 말소했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력이 사라지죠. 이게 주민등록이 이제 핵심인데 이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라는 것은 주민등록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존속요건이 흠결됐다 그죠. 따라서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순간에 대항력, 우선변제적 효력 다 소멸해 버립니다. 다만 이 주민등록을 주민등록법상으로 이 절차에 따라서 재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이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유지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한 전입신고일 때는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7번 동그라미에서 설명하고 있죠. 좀 알아두셔야겠죠. 거기 8번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이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그 양수인에 대해서 그대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인 신소유자, 주택 소유자죠. 양수인한테 임대인이라고 인정하면 되고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그 신소유자인 양수인에 대해서 행사하면 되겠죠. 그것이 8번입니다. 여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명문으로 아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려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임대인. 그렇죠. 임대인이 되니까 보증금 반환할 보증금 채무도 진다. 그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거기에 8번에서 9번으로 넘어가면 이 9번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8번은 그러니까 당연히 임차인이라는 자는 임차인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여기 양수인에 대하여 그렇죠? 양수인에 대하여 임대인 너가 임대인이니까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이렇게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죠. 즉,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을 설정하고 임차인에게 당해 건물, 주택을 인도해서 사용 수익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임대인이 당해 임대된 당해 자기의 소유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요. 그 양도 사실 안날로부터 이 임차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해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는 양수인인 신소유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존속시키지 않고 지금 양수인 너한테 임대받지 않을 테니까 나는 이사 나가겠다. 그러니까 종전 임대인인 양도인 너가 내한테 보증금 내주라. 난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9번의 우리 판례입니다. 9번. 그러니까 그 임차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게 된다고 우리 법에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임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임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죠? 종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그러면 해지해버리면 종전의 임대차 계약상의 계약 당사자인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보증금 내놔. 나 나갈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9번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보실래요? 임차인의 바른 전입신고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게재되었다라고 하면 대항력에 지장을 끼칠 수 없다 이랬죠. 즉 임차인이 제대로 전입신고했고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에다가 잘못 기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전입신고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면 이미 주민등록이 된 걸로 간주한다. 그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은 존속한다.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은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해요. 이게요. 그러면 단독주택이니까 편의상으로 이 다가구 주택 안에 동인이 호수 같은 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단독주택을 취급하기 때문에 지번까지만 정확히 기재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14번에 있는 것이네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요. 이제 신축 건물, 신축 주택 있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에 잘못된 현관물을 표시대로 1층 202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에 보니까 그 주택이 공부상으로는 1층 101호로 등재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전입신고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럼 빨리 공부상에 있는, 즉 등기부상에 있는 이 1층 101호로 빨리 재전입신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16번이네요. 따라서 여기에 지번과 동호수는 공부상과 일치해야 된다. 전입신고 자체가. 그래야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16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번요. 예컨대 당해 주택이 미등기 무허가 주택이라면 이것을 양수한 사람, 돈 주고 샀다라고 해봅시다.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양수한 경우,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이 양수인은 미등기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죠? 그 이유는 바로 186조의 형식주의인 등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상으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됩니다. 여기에는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소유권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양수인에는 해당된다. 곧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임대인 지위에 의하여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면 대항력 갖춘 임차인한테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18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계속 유사한 판례들이 워낙 많아서 비슷비슷한 문제 내라는 게 여기 많습니다. 자, 21번 문제 하나 보죠. 21번 지문. 이거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견유된 건물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즉 자기가 이사 들어와서 전입신고할 때는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은만 전입신고하면 됐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말입니다. 세 번 줄이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그 건물 주인이요, 주택 소유자가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했습니다. 공부상으로. 자, 그렇다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세대 주택이요. 이것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만약에 이사를 들어갔다, 전입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집원뿐만 아니라 동, 호수까지 정확히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에 자기 이사가 들어갈 때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중에 당의 건물주인, 집주인이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동호수까지도 이제는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다시 해야 대항력을 갖추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살고 있는 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었을 때는 전입신고할 당시에 다가구 주택이라면 그 대항력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 그다 행사하지 않아도, 즉 동호수를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속한다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은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갈게요. 29번. 거기 가면 대지를 승계받은 사람이 나와요. 자,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는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도 인정하는 게 임차인 보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죠. 보호한다. 그렇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변제적 효력까지는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당의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가액, 여기에뿐만 아니라 대지 가액도 여기에 대해서도 대항력에 의한 우선 변제적 효력을 누려요. 이렇게 해요. 주택 가액 하는 말 속에는 대지 가액까지 포함해서 우선 변제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주택에 자기가 임차인이 임대하여 임차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임대인인 집주인이 말입니다, 대지만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요. 대지만 양수한 사람이 있겠죠. 이 대지 양수인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에요. 이걸 좀 알아두시라는 거죠. 여기에 대지 양수인은 일단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할 의무는 없죠. 보증금 반환할 의무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말이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임차인은 당의 주택과 대지를 경매 붙여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잖아요.
이때 우선 변제의 대상에는 대지 가액도 포함된다 했잖아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임대차 할 당시에 토지 건물, 대지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요, 대지에도 임대차의 효력이 미치고 있다. 즉 우선 변제 효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수한 대지 가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선 변제 효력이 요선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양수인 스스로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짊어지지 않지만 왜?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서 당해 주택과 대지 가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행사할 때 이때 우선 변제적 효력에는 이 양수한 대지 가액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효력은 여전히 미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자 29번의 내용에 있습니다. 대지 양수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아니지만 당해 그 대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은 미치고 있다. 이 내용은 여러분 똑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변제 효력인데 요 우선 변제 효력은 전제가요. 대항력을 갖추는 걸 전제로 합니다. 요걸 이제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어야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다면 우선 변제 효력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우선합니다. 대항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요 우선 변제 효력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